조심해. 저 사람 반은 꼬부라져서 걷고 있잖아. 아니, 미국의 길거리에서 쇠꼬챙이를 든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걷고 있고 그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여성이 길바닥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 여성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은 그녀를 얼른 일으키고 끌면서 마구 도망가 버리는데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일주일 후면 비행기를 여성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치즈케이크가 유명해서 그걸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치즈케이크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계셨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소개로 가정이 꾸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면서 썩 내켜하지는 않으셨다지만 그래도 저와 동생을 낳고 계속 이곳에서 살고 계실 정도로 필라델피아와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저 또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상당한데요.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셨죠. 동네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이다 보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 3층 주택이지만 저희 집을 지나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희 집을 가리키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간 애가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은 독특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개의 학생들은 경제학이나 유럽학을 공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시아학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심지어 아시아라고 하면 무언가 지저분하고 못 사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나라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면 어디에 쓰냐며 핀잔을 주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지금 케이팝이 이렇게 열풍이고 한국의 문화가 미국 땅에 널리 퍼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와 문화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했고 특히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무시하다고 했음에도 그것 또한 사실로 믿지 않는 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시아 학과를 입학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일찍부터 한국의 노래나 음식, 첨단 산업 등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가 중학생 무렵인데 사실 그때는 일본에 관심이 많았었죠. 제가 어쩌다가 먹게 된 스시를 무척 하게 되었고 아시아식 스키다시 또한 환장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라면과 김치를 좋아했는데 그 음식들이 모두 일본의 것인 줄만 알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면을 맛있게 먹고 김치를 찾는 모습에서 그 음식들이 전부 한국의 것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K-팝의 신나는 음악에 가끔 춤을 출 때가 있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경쾌하고 발랄하면서 신나는 K-팝을 들으며 공부하면 무척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K-팝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시 준비를 해야 하니 시간이 없었기에 꼭 성인이 된다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는 안녕하세요나 오빠 등의 한국어를 남발하는 친구가 많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누구보다 명문대학교를 오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실컷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어릴 적의 꿈을 이룬 셈이 된 것이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주희라는 한국인 친구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동아시아학과에는 아시아 쪽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특히 중국인이 유독 많았는데, 운이 좋게도 딱 한 명뿐인 한국인 친구와 사귄 것은 천운이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반드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수업 중 발견한 한국인에게 다가가서 옆에 앉은 후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희에게는 말 못할 힘들었던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에게 크게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학과에 있던 학생들이었고, 그들과 조별과제를 하면서 각종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모든 일을 주희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약간의 실수를 한 주희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죠. 그리고 조별과제에서 가장 참여도가 저조한 인물을 주희로 꼽고 교수님께 보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주희는 최악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국인 학생들은 주희가 믿었던 친구들이었고 주희에게 식사도 많이 얻어먹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희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저 또한 속에 담아두었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의 삼촌이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게 행동을 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에게도 온정을 베풀었죠. 저희 집에도 매년 맛있는 중국식 간식 등을 선물했고 저에게 가끔 용돈도 주실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그렇기에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가족들에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이나 좋았고 나중에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친척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어느 순간 중국인 숙모는 잠적을 감추었다고 하고 삼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사라져버렸다고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촌에게 어떠한 위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계속 자식을 미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중국과 아시아를 무척이나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거의 혐오 수준의 사고까지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에 무척이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야기로 아시아 전체를 포장하면서 그분들을 간신히 설득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희에게 말해주니 주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아시아인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특정 국가 때문에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 필라델피아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했죠. 필라델피아는 어차피 제가 낳고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곳들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도사 수준이니 주희를 구경시켜주기 아주 좋았고 주희 또한 그런 저를 잘 따라다니면서 고마워했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행을 가기로 마음까지 먹었는데요. 저의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저의 의견에 주희가 동의를 해주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를 구경시켜 주었던 것처럼 주희가 한국을 구경시켜 준다면 무척이나 즐거울 것 같거든요. 주희도 어차피 방학에 한국에 돌아갈 일정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간다면 더 즐거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이 무척이나 기대되었고 미국보다 선진화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력하게 들었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 미국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재미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주희에게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동네는 피해서 다녔는데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까지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저와 주희의 집은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들이 출몰하는 바람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그들은 반쯤 꼬부라져서 몸이 굳어있는 사람도 많고 조금만 자극해도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니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꼬챙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주희의 등을 퍽 때리고 가버렸거든요. 주희는 그 자리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고 저는 주희를 얼른 데리고 근처 카페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라 주희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주희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무척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이곳에는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 많고 한 블록에 한 명씩은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진통제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마약성 약물이다 보니 오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펜타닐을 주입하면 중추신경에 손상이 가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거나 몸이 뻣뻣하게 굳게 되는데 한 번 주입을 한 이후에 투약을 멈추면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거든요. 아예 시작해서도 안 되고 절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죠. 주희 또한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괜히 미국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놀러가기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주희는 아마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죠. 카페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함께 찾으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라고 말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그리운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살면서 본 적 없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역력한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모든 것들이 새 것이었고 마치 명품을 판매하는 최고급 백화점이나 최고급 호텔 로비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대교를 통과하는데 어릴 적 가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보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과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는 꽤나 떨어진 도시였고 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곽 중에 외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리고 도착한 서울은 과연 환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선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마약 좀비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요. 역시 한국은 마약 청정지역이었고 이런 쾌적한 나라에 온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희 또한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면서 밝고 건강한 기운을 뿜어주었죠. 저도 주희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인지 여러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도 굉장히 놀랄 만한 점이 많았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전부 낙후되었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니 쥐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통에 타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냉난방 시설이 있는 전동차는 손에 꼽을 정도라서 더운 날에는 문을 열고 타는 것은 일상이죠. 당연히 지하에 있는 모든 먼지들은 제 코 속으로 들어와서 재채기와 기침은 자동으로 나오고 원인 모를 감기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하에서 휴대폰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종이신문을 들고 타는 경우가 많고 서서도 꼬깃꼬깃 접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 없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소설, 신문기사 등을 보고 있었고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희에게 계속 신기하다고 말을 하니 주희는 미국 촌놈이냐면서 저를 놀렸고
저는 마치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 온 시골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위를 따라서 인사동에 있는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깜짝 놀랄 상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테이블에 두고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2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카페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순간이었죠. 저는 얼른 그 아이패드를 들고 그 여성을 쫓아가는데 주희가 뭐하는 행동이냐면서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분께 가져다 드린다고 했지만 주희는 어이없이 바라보면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희의 말을 들었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패드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주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카페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는 지갑과 차키, 핸드백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두고 다닐 정도였고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 외에는 타인의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일부러 동선과 계획을 짜서 한 번에 싹 털어갈 도둑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총을 든 도둑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주어야 할 상황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이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사회도덕과 규범을 모두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감탄했습니다. 주인은 내친 김에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조차도 주인을 찾아주며 모든 물건이 주인의 손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심리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입장에서 한국인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잠시 청계천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여권, 한국 돈 50만 원, 금반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여권이 없어서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벌써 몇십 분이 흘러 있었고 아무리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해도 핸드백 정도는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오면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은 카페에 전화를 해본다며 전화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카페 주인이 테이블을 치우면서 발견한 핸드백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도착한 카페에서 핸드백은 열어볼 필요도 없이 멀쩡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여행이 걱정이었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저의 성격이 큰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는 인터넷만 보아도 세계 1위라고 나와 있으니 쉽게 알 수 있고 실제 밤거리를 돌아다녔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밤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고 폭주족이나 고성방가를 지르는 사람들 또한 어마무시한데 한국의 건대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걸어다녔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주희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가본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동아시아를 공부하였고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한국 친구와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 여행을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며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보다 더욱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미국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어를 더욱 많이 배우고 한국의 대학교로 석사 유학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여성 혼자서 지내기에 치안도 아주 완벽하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임이 틀림없거든요.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서 마약 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국처럼 치안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세계 1위인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그들의 생활을 직접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도 같네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나라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처럼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전 세계 민폐국인 한국에 가본다는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대학생 메이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저의 뿌리는 중국이고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인 명나라 왕족의 후손이기도 하죠.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중국의 음식을 먹고 자랐으며 중국의 언어를 배우며 살았기 때문에 중국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늘 자랑스러운 중국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저는 한 중국인 친구 디리러바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폐를 끼치는 국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중국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나라임은 물론이고 명나라의 경우 남해원정을 할 정도의 항해수를 지닌 나라였으나 영국이나 포르투갈 등의 유럽의 나라들처럼 아메리카 식민지를 구축한다는 등의 침략 행위를 하지 않던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그런 나라들도 아닌 중국이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은 분명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길거리에는 여기저기 변이 돌아다니고 중국 사람들의 위생관념이나 배려 없는 행동 또한 세계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은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무언가 잘못된 소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졌죠. 저는 아주 아기 때 빼고는 태어나서 중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말이 사실인지부터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디리러바는 주변 유럽인 출신 친구들이 중국에 가보았다며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심지어 중국인인 자신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중국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디리러바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이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중국의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서 실제 중국의 상황을 접했고 저는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한국 때문이고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구경하던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사기를 치며 자신이 선망하던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중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중국의 전통 음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중국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드라마나 영화, TV 프로그램까지 전부 중국의 컨셉을 베껴서 하는 나라라고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야 말았죠.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민폐를 끼치는 국가는 한국이고 한국인들이 중국에 끼치는 민폐들을 여러 볼 수 있었는데 중국인의 후손으로 그런 부당함을 겪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중국에 가기로 했었는데 가는 길에 한국도 함께 방문하여 그 진상과 진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상상하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어떤 점들을 알아보려고 고민을 시작했죠. 인터넷과 친구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자주 중국의 것들을 빼앗았다는 주장도 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의 전통을 왜곡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국의 요소들을 베낀 것이라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불만도 컸어요. 길거리에서 중국인들이 겪는 불편한 상황들이 과연 한국에서도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중국인에게 불편한 기분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했죠.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들이 느끼는 차별은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려고 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관광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민폐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로 실제하는지, 그들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했어요. 한국이 과연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태도를 가진 나라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을 경유했다가 중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매우 놀라셨죠. 그들의 표정에서 걱정이 묻어났고 곧바로 반대하셨습니다. 한국? 왜 굳이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인지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들은 한국의 범죄율, 특히 강도나 폭력 범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걱정하셨어요. 또한 부모님은 한국의 도시 환경이 매우 혼잡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셨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며 도시가 너무 붐비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매우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너도 그렇게 가서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는 걱정을 했죠. 한국은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그 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내가 그런 나라에 가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날 부모님은 정말로 진지하게 제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다면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고 발전한 나라라면 왜 그렇게 범죄와 사회적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겠냐? 며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걱정은 정말 깊었고 그들의 말에 따라 조금씩 망설이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부모님의 걱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느낀 것들을 고수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출발 전에 많이 걱정했지만 막상 도착해서 보고 경험한 것은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이미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낀 첫 번째 인상은 이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열악하다고? 라는 것이었죠. 한국의 거리나 건물들 그리고 길거리의 청결 상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도심을 돌아다닐 때 교통체증이 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연결되어 있더군요. 지하철도 최신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승객들을 위한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대중교통의 시간표도 정확해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불편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장 놀랐던 것은 서울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 도시인지 알게 된 점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무인 상점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주변의 상점들도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첨단 기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배려 깊고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중국인으로 오해하고 차별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내가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거리마다 질서가 있었고 사람들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미국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 모든 발전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도시의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활기차서 기분이 정말 좋았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내가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그곳에서의 삶은 매우 평화롭고 질서 잡힌 사회였어요. 부모님이 걱정한 것들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그곳의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들었던 소문처럼 여기저기서 변을 보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거리와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환경을 존중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없었고 길거리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공화장실도 매우 청결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고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모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더러운 곳에서는 더 더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한국은 너무나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걸 몸소 느꼈죠.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바로 주의를 주거나 문제를 바로 잡는 모습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절대로 길을 건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 환경에서 변을 보거나 사기를 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고 어리석은 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한국의 환경과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들이 만든 질서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은 중국에 떠도는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길거리에 변을 보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바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내용은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고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나쁜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마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겪어본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소문은 단지 일부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왜곡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한국인들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일 가능성이 컸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서로 배려하는 문화와 청결한 생활 방식이 중국에 대한 소문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다시 생각할 때 저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행동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단지 일부 사람들이 겪은 사소한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소 과장된 이야기로 보였고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느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큰 기대감을 안고 갔어요. 한국에서 겪은 좋은 점들을 생각하며 한국보다 위대한 나라인 중국이라면 더 기대 이상의 모습일 것이라고 확신했죠. 한국은 이미 매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였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일 테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긍정적인 점들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도시의 많은 곳에서는 한국에서 본 것과는 달리 청결이나 질서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이곳의 환경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점이 많았어요. 중국의 도시들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정돈된 사회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혼잡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도시 내 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모습은 큰 차이를 보였고 환경에 대한 배려나 청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중국의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저는 그 부분에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의 문화는 중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이 그토록 위대한 나라일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여러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일은 중국의 한복판에서 변을 보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큰 도시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길거리의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을 지나가다 보니 갑자기 한 여성이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변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지나치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저 뒷걸음질을 치며 얼굴을 돌렸을 뿐 그 행동에 대한 충격을 받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어서 계속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거리에 공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사람들 모두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 경험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순간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위생 문제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제가 예상한 중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고 그 차이를 실감하며 점점 더 한국의 질서 있고 깨끗한 사회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중국의 유명한 문화재 중 하나인 자금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 복합체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지죠. 그곳은 고대 중국 황제들의 궁전으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소년이 자금성의 고풍스러운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의 손에는 마커가 들려 있었고 벽에 무언가를 급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 벽은 수백 년을 지나온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었고 낙서를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문화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저 지나쳐가고 있을 뿐 마치 그런 행동이 일상적인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중요한 문화재예요. 낙서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전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왜 나한테 간섭해요? 이게 뭐 대수라고. 라는 말과 함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 소년의 반응은 너무나 무례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 소년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고 그냥 지나쳐갔죠. 그 순간 저는 중국 사회에서 문화재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제지당할 텐데 여기는 그저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문화가 얼마나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자금성에서의 그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가치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중국의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꽤 평화로웠어요.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무심코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춰도 사람들이 도난에 대해 신경을 써주거나 도난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제 지갑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카페 주변을 돌아보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갑은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특별히 제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저 평범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가서 제 지갑이 도난당했어요. 여기 테이블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직원은 그저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제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오히려 제 말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었고 카페 직원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배려나 관심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남의 일에는 전혀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와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에서의 그런 작은 배려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배려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 존중이 점점 더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죠. 그날의 도난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의 평화롭고 친절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만약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죠. 그런데 여기 중국에서는 그런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낯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도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 같고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일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고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갔어요. 가끔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제가 속한 문화나 가치관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특별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이제는 중국이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고 내가 꿈꾸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안에 있는 가치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죠. 한국은 그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날 디리러바와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중국에서의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내가 느꼈던 혼란과 실망을 그녀에게 풀어놓고 싶었죠. 디리러바, 중국이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 내가 생각했던 중국은 전혀 아니었어.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질서도 없고 그만큼 한국은 너무나 깔끔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친절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 라고 말했어요.
디리러바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았다고? 라고 물었죠.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응, 맞아. 한국은 정말 달랐어. 안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중국은 그냥 너무 다른 나라 같았어. 하지만 디리러바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말하며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걸 느꼈다고? 내가 말하는 한국은 너무 이상해. 내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며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디리러바의 목소리는 끊기고 화면이 자꾸 멈추었죠. 저는 계속해서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초조해졌어요. 디리러바, 내 말 들려? 라고 묻고 다시 말하려 했지만 또다시 영상이 끊어지며 화면이 멈췄어요. 인터넷 연결이 계속 끊기자 저는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의 인터넷 상황이 이렇게 나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나마 제대로 연결되던 시간에도 디리러바는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 말을 믿는 거야? 라며 제게 반박하기도 했고 다시 연결이 끊어지기 전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의사소통이 끊기자 통화가 종료된 채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중국의 인터넷 상황과 그로 인해 전해지는 대화의 단절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고 나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나 실감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확실히 중국보다는 많은 면에서 낫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절하고 공공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한국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험한 평화롭고 친절하며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각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죠. 물론 미국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와 청결이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또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죠. 결국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국도 좋지만 그곳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한 면이 있었고 중국은 그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진 시스템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한 나라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곳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부모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통해 발전한 나라니까 결국 그 성공은 중국 덕분이다 라는 말이었죠. 미국도 유럽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발전한 거 아니냐? 결국 세계 각국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는 법이니까 한국이 성장한 것도 중국의 영향 덕분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어요. 분명 한국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발전의 핵심은 분명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의지였다고 생각했죠. 또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문화와 습성을 지닌 나라들인데 정말 그렇게 간단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과 한국은 언어부터가 전혀 다르잖아요. 중국어는 어순도 다르고 발음이나 문법에서도 한국어와 차이가 많죠. 문자도 비슷해 보이지만 한자가 아닌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고민하며 부모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그들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논쟁을 피하고 그냥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독창적인 발전과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그 사회의 긍정적인 특징들이 정말로 두드러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한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겪은 중국인으로서의 인종차별을 떠올리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면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과 평화로움이 너무 매력적이었죠. 미국에 있을 때 종종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때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점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기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요. 중국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차별을 떨쳐버리고 평화롭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면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곳일 것 같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